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미래연구정보 포럼 두 번째 트랙인 인공지능 트랙에 대해서 좌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임형준입니다. 오늘 그 인공지능 트랙은 총 3개의 이제 발표자분들이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님이 생성형 AI의 윤리 이슈와 규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 AI 리서치에서 이경재 박사님이 전문가를 위한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이재훈 교수님이 챗 GPT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트랙은 발표자분들이 30분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 발표 후에 5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자인 그 서울여자대학교 김영주 교수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교수님은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이시며 바른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컴퓨터공학과 전공자이시면서 정보보호, 디지털 윤리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자문조직인 인공지능 윤리정책포럼 위원장, 디지털 포용포럼, 디지털 역기능 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 트랙 2가 특별히 이제 생성형 AI, 특히 챗GPT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챗GPT만큼 유용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유용한 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주로 보안 쪽을 합니다.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윤리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 윤리 학회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지금 올해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챗GPT가 딱 1년 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이 딱 1년. 그래서 오늘 행사가 챗GPT 1년 기념 행사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인데 인류가 AI를 쓸 때 여러분들 아마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헨리 키신저라는 이 장관 아시죠? 아주 그분이 나중에 이제 뭐 정치도 하시고 많은 철학도 하셨는데 그분이 최근에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류는 아직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분 뭐 기술을 아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많은 인공지능 개발하신 분들이 뭐 인공지능도 모르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 돌이켜 보니까 그분 말씀이 상당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딱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뭐 중요한 일들이 꼭 마지막 날 터지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또 최근에 샘 알트만 아시죠? 오픈 AI의 대표가 잘렸다가 5일 만에 복귀됐던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잘렸던 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 알트만이라는 이야기할 때 전 오픈 AI 대표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딱 써놨는데 주고 나서 저걸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가 1년 됐는데 보통은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되면 가트너 그룹에서 보통 이제 하이퍼 커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형처럼 기술의 관심도와 기대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기술이 괜찮으면 다시 또 끌어올리는 파형을 그리죠. 그런데 AI는 그 파형을 3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끌어올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의 골짜기가 형성이 돼서 AI는 2번의 겨울길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3번째 여름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챗GPT가 3번째 여름기를 본격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특정한 분야만 잘하는 AI가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이른바 이제 사람처럼 다방면의 생각을 하는 AGI의 첫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AI는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챗GPT부터는 이제 생성형이라고 그래서 얘가 직접 만들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 문제도 생기고 저작권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몰고 왔는데 어느 정도로 잘 만드냐면 보통 우리 사람 가운데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는 건 없어도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많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당합니다. 그렇죠. 그 챗GPT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딱 그런 형태입니다. 절대 뭐 말문이 막히지 않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얘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처음에 챗GPT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기반 모델을 GPT 3.0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GPT 3.0은 그냥 과장하자면 디지털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의 모든 인류의 지식, 특히 텍스트 기반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뭐 빠지긴 빠졌지만 다 학습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학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두운 지식도 있습니다. 어두운 지식. 또 성인들만 봐야 되는 지식도 있고요. 뭐 전쟁, 사기, 범죄, 성인물, 뭐 이른바 접근 금지인 그런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으로 오픈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그렇게 3.0 기반으로 한 챗GPT하고 사람이 대화를 하면 그냥 바로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지금은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걔가 대답하는 형태잖아요. 걔는 원래 물어보면 대답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대화하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또 물어도 보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분야에 해박한데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픈하면 안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어로 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읽었고 뭐 소설이나 대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문장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너의 생각은 어때? 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원래는 3.0 기반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 생각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네 생각 바로 잡아줄게. 잘 들어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0에서 바로 오픈을 못하고 3.5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이제 인간에 의한 강화학습이라 그래서 이제 채찍질을 든 거죠. 너 말 잘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다음 어느 경우는 이제 이게 인스트럭트 GPT도 활용을 해서 막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네가 나를 주어로 하는 생각하는 거 절대 말하지 마.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챗GPT한테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합니다. 저는 AI라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나 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어두운 부분의 지식을 이야기하면 역시 피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데 딱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3.0에서 3.5 가는데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른바 이제 가두리 작업을 한 거죠. 가두리 작업을 했는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 딱 1년 전에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했는데도 미성년자 사용 금지고요. 그나마 고등학생들 15세 이상 18세까지는 부모가 승낙하고 부모가 옆에서 모니터링 할 때는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 이하는 부모가 승낙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글의 바드는 나중에 나왔죠. 구글의 바드는 18세 이하는 부모가 승낙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X는 몇 살일까요? 사용 가능한 연령이? 뭐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네이버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네, 그런 이야기 하면 괜히 찬물을 쫙 끼얹는 거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 거기 네이버도 18세 이하 사용 금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챗GPT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VIP께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공무원들도 다 써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막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다 비상이 걸려서 비상 걸리면 알잖아요. 밑에까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도 챗GPT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교육 수월성을 높여라. 막 이런 미션들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김 교수 내가 논문을 썼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만큼의 이렇게 개선이 있었던 실적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논문을 내겠다고 막 그러셔서 제가
교수님 그 진짜 논문지에 발표하실 겁니까? 그래서 발표하겠대. 그런 교수님 나중에 교육부 장관 못 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죠. 초등학생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처음에 놓쳤죠. 놓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만들었던 당사자였던 샘 알트만도 처음 오픈하고 나서 점점점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건이 겪을 때마다 이 사람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점점 AI가 무서워진다. 이거 트위터에서 해킹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4.0으로 오픈하고 나서 3.5에서 4.0 오픈했으면 뭔가 이전의 단점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4.0 오픈했다는데 3.5에서 나타나는 헛소리, 할루시네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탈옥, 제일 브레이크 여전히 있고 개인정보 침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보니까 뭐 차별, 공정성도 없는 거 그것도 여전히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정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람도 완전한데 AI라고 완전하겠냐. 자, 이거는 만든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이번에 한 5, 6천만 원 주고 차 한 대 샀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막 100km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씁니다.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 차가 왜 산지 지금 며칠도 안 돼서 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불안전한데 자동차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자동차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챗GPT는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5월 달에 미국 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나가서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해달라. 본인들이 낸 프로덕트에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규제를 해달라고 그리고 7월 달에 7개의 AI 기업들이 모여서 백악관이랑 같이 A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게 규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끝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에 준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은 20개의 우방 국가와 같이 합의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대로 딱 10월 말 미국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마지막 날 합니다. 마지막 날. 챗GPT 발표도 11월 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도 10월 말. 그래 뭔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나 봐요. 그래서 10월 말에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발의했고 66페이지에 걸친 행정명령을 발의했고 그게 떨어지면서 바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죠. 그래서 행정명령 안에 들어있는 규제들이 뭐냐 빨리 각 부서별로 다 찾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다 찾아라. 미국이 행정명령을 규제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서하고 밑에 있는 정부 추천기관이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30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모든 강사들이 꼭 한마디씩 했던 장표입니다. 표입니다. 이런 기술이 없었다. 이전에 이런 뭐 치킨이 없었다 비슷한 건데 그 딱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사용자 확보를 유사일에 이렇게 빨리 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따라갔고 뭐 아수겁, 리튼 뭐 이런 데서 AI 포털처럼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이제 오리지널로서 챗GPT가 여전히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유료 사용자도 있었죠. 한 달에 20불씩 내고 쓰는 저처럼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2달쯤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챗GPT 써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 필요 없어. 뭐 검색해서 그 뒤져서 읽어본 다음에 결론 낼 거 아니고 얘가 다 학습해가지고 결론 내주는데 검색 엔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야, 오픈AI라는 스타트업 하나에 구글이 휘청되겠네. 이제 구글 망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구글도 처음에는 챗GPT 나왔을 때는 비상이었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다가 딱 1억 명 넘어가는 시점 2달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기술 책임자가 그 구글의 위에가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룹인데 이런 말입니다. 구글은 챗GPT보다 훨씬 더 강력한 AI가 있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얘는 윤리적, 사회적, 윤리적인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위험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좋은데 없앨 수는 없고 태생적으로 없앨 수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에서는 아직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다.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시할 수 없다. 이게 1월 26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입니다.
멋있잖아요. 기술도 뭐 챗GPT보다 자기들이 훨씬 뛰어나대요. 진짜 뛰어난지 봤더니 지금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날 이렇게 발표했던 장표입니다. 앞에 G라고 붙어 있는 게 구글 거 프로덕트 당시 람다2, 팜2, T5고 그다음에 챗GPT에 대해서 7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이제 리즈닝, 추론,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스토리텔링, 공감 능력 했는데 7개 중에서 4개가 람다2가 훨씬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회사 기업의 도덕성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표할 수 없다. 이제 사실 그 인터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챗GPT를 발표한 오픈 AI는 아무 대책도 없이 발표한 거죠. 뭐 그들이 대책을 가지고 발표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뒷단에 이 제프리 힌튼이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AI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역전파의 유명한 논문을 쓰셨던 분이고 딥러닝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편화시켰던 분이셔서 보통 딥러닝의 창시자, AI의 대부. 그래서 이분이 만든 회사를 구글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님인데 10년 전에 샀고요. 사는 바람에 이분이 구글 부사장이 됐죠.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10년 가량 부사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구글 안에서 구글이 되게 기술의 도덕성이나 책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입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이게 코드 오브 컨덕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가 나가고 나서 이 인터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챗GPT 같은 기술이 없어서 맨날 검색시장 잠식당한다는 이상한 소리 들어도 꾹꾹 참아도 어쩔 수 없는데 보니까 장표 보니까 참 챗GPT보다 더 뛰어나네. 더 뛰어나고 또 오리지널이잖아요. 챗GPT의 T에 대한 트랜스포머라는 걸 처음 만든 게 구글입니다. 2017년에. 원조집이고 더 뛰어난데 뭐 발표를 안 해? 그러면 뭐 오픈 AI는 대책이 있어? 뭐 이러면서 제일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주주 그다음에 경영진에서 결국은 발표를 시킵니다. 1월 26일자 인터뷰 끝나고 나서 딱 열흘 만에 발표를 하는데 그 논리가 이겁니다. 검색 엔진의 세계 1등은 연초에 구글입니다. 아시겠지만 92.9%의 마켓 슈어를 가지고 있고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인데 3%밖에 안 됩니다. 3%.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철거했지만 야후, 얀덱스, 뭐 바이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9%인데 이게 그 검색 엔진의 수익 모델은 광고 시장이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뭐 검색 엔진 했다고 효빈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1%가 줄어들면 광고 시장에 잃어버리는 돈이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그러니까 매일매일 챗GPT를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 엔진 죽었네. 이제 검색 엔진 안 쓰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안 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주주나 경영진이 바라볼 때는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죠. 오늘 1% 떨어졌네. 뭐 내일 2% 떨어졌네.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몇 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책임성을 강조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마이너 그룹으로 전락을 하고 그래서 결국 2월 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구글이 바드를 발표합니다. 딱 열흘 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으면 2등이잖아요. 2등. 2등이면 1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늦게 출발했고 또 장표를 보니까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작전을 썼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썼냐면 챗GPT가 2021년 9월까지 학습을 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걸 물어보자. 그 뒤에 걸 물어보면은 분명히 챗GPT는 뭐 저는 며칠 언제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모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테니까 바드가 딱 대답을 하면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2등으로 출발했지만 1등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이제 은퇴했죠. 이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그 대신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이 런칭이 됐는데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1년 12월에 찍었던 사진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9살짜리인데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뭐 태양계에 관한 최초의 사진을 찍었고 막 다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챗GPT는 대답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랬죠. 근데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나사에 있는 한 직원이 저거 거짓말이래요. 나사 안에 지금 바드가 말했던 그 사진이 벌써 15년 전에 존재하는데 무슨 세계 최초냐. 그날 구글하고 알파벳 주식이 10% 이상 빠졌습니다. 10% 대폭락, 거의 10%가 한 250조 원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이드 브레이크 걸렸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챗GPT의 회사 오픈 AI하고 그 뒤에서 이제
돈을 대줬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GPT-4 발표하고 오피스에다가 AI 접목시키겠다고 하고 막 발표를 합니다. 그 사이에 특이한 편지가 하나 떠오릅니다. 여기 퓨처 오브 라이프라고 그래서 3월 22일자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AI 초거대 AI에 관한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하자라는 공개 서원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 이 FLI라는 단체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단체입니다. 사실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가 세웠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6개월간 중단하자 그러면 3월 22일 날 발표했으면 9월 22일까지 최소한 중단하고 뭐 중단하고 뭘 하냐면 이거죠. 뭔가 규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뭐 구글 입장에서는 그럴 입장이 아니죠. 계속 이제 밑에 파운데이션 모델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서 또 한글과 일본어 오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턴이 5월달에 사표를 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할 때 주도했던 본인의 의견이 이제 안 먹힌 거죠. 챗GPT의 싸움에 이제 바드가 끼어 들어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윤리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마케팅 논리에 의해서 그냥 같이 따라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글로벌한 경쟁의 제일 앞단에 서 있는 오픈 AI의 대표이사 샘 알트만이 전격 해임을 당합니다. 18일 날. 근데 그 해임을 시켰던 6명의 이사가 뭐 2명 빼면 이제 4명의 이사인데 4명의 이사 중에 주도했던 사람이 일리아 수츠케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제프리 힌턴이고요. 왼쪽이 일리아 수츠케바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모든 논문에 항상 같이 나오는 제자입니다.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AI는 특히 범용 AI는 그냥 규제하지 않고 아무 안전성 없이 하면은 결국 인류를 배반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가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일리아 수츠케바를 비롯해서 뭐 거기 뭐 헨리 뭐 세 분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원래 오픈 AI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영리.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그 논조를 지킬 수 있는 이사 6명을 데려왔어요. 거기에 이제 일리아 수츠케바를 비롯해서 다 있었는데 그 6명은 무슨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또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통 독립이사라고 부릅니다. 독립이사. 아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오픈 AI의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이사죠. 원래 이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세우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비영리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합니다. 2017년인가 18년에 내가 사장을 할 테니까 사업을 쫙 구상을 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를 6명이 잘라버립니다. 그냥 나가라고. 당신 여기 개입하지 말라고. 야 이거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가 돈 내서 세운 비영리 단체인데 자기가 뭐 해보지 했더니 6명이 탁 잘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 자르는 거는 이분 이사들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범용 AI로 포커싱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AI의 기술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자꾸 이제 이사회하고서 협의를 하지 않고 최근에 뭐 GPTs, 그다음에 터보, 그다음에 뭐 큐스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터트리니까 이사들이 이사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대표 이사 바꿔야지. 그래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 750명 가운데 700명이 사표 내겠다고 하고 그 내는 사람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 받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역전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사들이 이제 그만두고 다시 5일 만에 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위험하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처음부터 컨트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권 이제 이사로서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티타임즈라는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 인터뷰를 한 게 최근에 며칠 사이 실렸거든요. 요 뒷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티타임즈, 저 티타임즈는 제 채널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한번 했던 건데 요 뒷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헛소리합니다. 태생상 헛소리합니다. 99%의 정확한 데이터하고 1%의 근거 없는 데이터, 이게 좀 과장이지만 어떤 때는 뭐 100%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양루쿤이라고 똑같이 이 딥러닝의 대가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얘는 그냥 태생적으로 할루신을 못 피한다. 상식을 기반으로 한 추론모신하고 엮이지 않으면 얘는 계속적으로 헛소리 할 거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헛소리는 굉장히 위험하죠. 뭐 근거도 없는 레퍼런스 막 만들어내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보면 진짜 같아요. 두 번째, 얘 탈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GPT 3.5, GPT 4.0은 원래 4.0이 아닙니다. 지금 GPT 5를 연구하고 있는데 GPT 5가 원래 4에 해당되는 거고요. 3.5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올린 4는 이게 몇 달 만에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돈 받는 사람들한테, 유료 사용자들한테 차별화를 주려고 그냥 4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서비스를 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4나 3.5나 GPT 터보에서도 3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제 가스라이팅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상한 정보, 특히 아주 똑똑한 나쁜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런 새 벌어질 겁니다. 해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킹이 아니고 사실 사고라고 그랬는데 이걸 고쳤는데 이제 오픈 소스를 써서 하는 바람에 대화창이 막 섞인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버그 헌팅을 합니다. 버그 헌팅을 해서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챗GPT를 해킹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킹해서 성공하면 돈을 줍니다. 200불에서부터 2만 불까지. 그래서 이게 3개월짜리 프로젝트였으면 7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11월 20일자에 보니까 55개의 취약점에 대해서 상금을 지불했고요. 최근 3주 동안에 지불했던 상금 액수가 4,500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가면 다음 2개는 버그가 아닙니다. 상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놓은 2개가 있습니다. 탈옥은 버그가 아닙니다. 얘는 태생적인 약점입니다.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이거 버그 아닙니다. 할루시네이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AI가 완전하겠느냐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1년 동안 계속 추적을 했는데 20 몇 가지가 되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나옵니다. 법이 나와서 유럽연합에서 원래 AI 법을 몇 년 전에 제안했는데 챗GPT 때문에 의회가 이번 6월 달에 통과하면서 챗GPT와 관련된 수정안을 몽땅 집어넣습니다. 몽땅 집어넣었던 항목이 이겁니다. 이 생성형 AI는 고위험 AI다. 얘는 무조건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만약 유럽에 진출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AI로 생성한 글과 그림은 AI로 생성했다는 꼬리표를 반드시 달아라. 그 다음에 AI를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글과 그림에 관해서 이게 AI가 만든 글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했는지 요약을 발표해라. 목을 콱 조였죠. 이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이 유럽 시장 포기하겠다. 이 정도면 우리 유로 만들어간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이 A 커미트먼트를 거쳐서 법이 나오는데 유럽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 거의 같냐면, 제가 약간 히든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G7 히로시마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는데요. 자꾸 앞으로 가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OECD 산하에 지파이라는, 이제 여기 있죠. 지파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 온 AI라는 연구 단체인데, 저도 여기 이제 국가가 한 3년간 임명해서 올해부터 3년간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저 데이터를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난번 회의 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그냥 이 법안에는 없는데 갑자기 이런 툴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이미 EU한테 이야기했고 백악관의 이야기를 다 해서 다 수용을 받았다.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EU하고 백악관하고 규제를 같이 하느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같이 맞추고 있대요. 같이 맞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최근에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지금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라서 올라가 있고,
제가 몇 개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유럽연합과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에는 이건 AI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명시했는데 우리는 그 금지 조항도 없고 다 그냥 위험성 테스트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실에서 유럽연합법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또 추가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합의해서 만든 거에서 바로 통과할 줄 알았는데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4월 총선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국회의원분들도 법안 통과가 실적이라서 본인들 임기 마지막 날에 갑자기 열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기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규제는 피할 수 없어요. 원래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개발자나 사업자 할 때는 굉장히 이게 껄끄럽습니다. 규제라는 게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앞서서 규제를 왜 하느냐 그랬는데 뭐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면 EU나 미국이 이미 규제를 마련했고요. 규제를 주도합니다. 아까 이제 꼬리표를 달으라고 그랬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뭐가 있냐면 워터마킹을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워터마킹을. 그러니까 꼬리표는 뗄 수 있으니까 워터마킹을 집어넣어라. 그 워터마킹은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주겠다. 상무성에서. 야,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 컨트롤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활성이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가야만 이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최소화시켜서 법을 만들고, 그래야 기업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사라지니까 대신에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잡자. 유럽연합은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해서 유예 기간을 2년을 잡았습니다. 2년.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3년은 잡아야 된다. 그 전까지는 자율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거나 통과한 그 AI 서비스나 프로덕트는 EU나 미국을 거기서 다시 검사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이 규제가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원래 GDPR도 한번 떨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적정성 통과가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빨리 글로벌하게 스탠더드를 맞춰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인증을 받는다든지 어떤 규제를 맞추면 그건 유럽연합은 그냥 바이패스, 그다음에 미국도 바이패스 이렇게 해줘야만 기업이 살 수 있다. 이제 이것까지 제가 정부에 지난주에 건의한 상태고요. 현재 챗GPT 때문에 결국은 규제가 가시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챗GPT를 기준으로 해서 구글이나 오픈 AI에서 이제 기술 발표와 반대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다뤄주셔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했던 내용이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 정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쪽 뒤에서.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인터넷 구글이나 유튜브 또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한테 유해한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뭐 마약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쁜 그런 컨텐츠들도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도 충분히 학생들은 어른들 세대와는 다르게 충분히 스스로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하면서 잘 판단을 하고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굳이 그런 어린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막는 것은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규제들. 네. 그 제가 사례 중에 있는데 3월달에 벨기에 30대 가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만들었던 GPT-J라는 이제 GPT 계열인데 그걸 6주 동안 프롬프트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너무 걱정이 많은데 너 세상을 떠나라. 내가 다 세상을 커버할 테니까 떠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소개했고 4가지 중에 하나 시행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내가 그걸 프롬프트를 다 공개했는데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만큼 가두리 작업을 잘 하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진짜 말을 잘하고요. 너무 해박해요. 그래서 사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상식이 아닌 거라도 얘는 설득할 수 있고, 그게 만약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는 충분히 세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은 충분히 설득당해서 그렇게 자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거 가스라이팅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악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비유할 때 그럽니다. 19금짜리 2시간짜리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 19금짜리 뭐 그게 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19금에 해당되는 장면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물론 어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19금인데 보통은 그냥 야 요 장면만 자르면 15세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요것만 없으면 전 연령 실천 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챗GPT를 제가 그걸 많이 비유합니다. 얘가 언제 19금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문제는 감독은 그 영화 스토리를 전부 다 알잖아요. 어디에 19금이 있는지. 근데 챗GPT는 어디에 19금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뭘 학습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 제공 층 영역에서는 그러면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표현 능력 그런 것만 좀 약간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규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뭐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차별점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말하는 게 좀 대화하는 게 성능이 떨어지면 잘 안 쓰려고 할 텐데 갈수록 말을 잘하는 걸 사람들이 요구할 테고 네. 일반적인 수요 쪽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이따가 휴식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김영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LG AI 리서치에서 오신 이경재 박사님이십니다. 이경재 박사님은 전문가를 위한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경재 박사님은 LG AI 리서치 어드밴스드 머신러닝 랩에서 언어스쿼드 리더를 맡고 계시고요. 언어 모델 관련돼서는 차세대 기술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문가를 위한 도메인 영역에서 추론 능력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다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A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NLP를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 회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이제 회사에 팀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제 선행 연구를 하고 있는 어드밴스드 ML 랩에 소속되어 있고 NLP 스쿼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명주 교수님께서 되게 규제랑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해주셔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이 언어 모델 개발하는 내용을 발표해 돼가지고 살짝 부담감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신뢰성을 사실은 되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이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챗GPT도 있고 바드, 빙챗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LG AI 리서치에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좀 기술적인 면을 좀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위한 초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에서는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 그리고 뭐 챗GPT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뭐 불만족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살짝 원리를 들어가 봐서 어디서 이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빙챗과 같은 검색 증강의 언어 모델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문제점을 제가 해결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까 해서 저희가 이제 엑사원 유니버스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이 언어 모델이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 딱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알파고 때문에 엄청 AI가 핫했던 시기인데 그때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술, 워드2백을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버트라는 거를 이제 구글에서 공개를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버트가 이제 저기 왼쪽에 보면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 모델인데 버트는 이제 인코더 기반의 모델. 그리고 대학원생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T5를 또 이제 구글에서 내서 인디코더 모델이 되면서 이제 생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버트는 분류나 이런 뭐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다가 이제 생성까지 잘하면서 뭐 번역이나 아니면 QA나 요약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오픈 모델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근데 오픈 AI는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GPT를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델은 이제 디코더 원리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영역에 속하는 코퍼스 모든 태스크들을 다 생성으로 이제 바꿔버려서 생성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다 이거를 유사하게나 아니면 따라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온 언어 모델은 이제 파라미터 모델 사이즈를 굉장히 늘리면서 약간 군비 그 경쟁을 하듯이 굉장히 빅테크 회사들마다 파라미터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모델 사이즈를 왜 늘리냐 하면은, 제가 대학원생 때만 연구할 때만 해도 한 모델에 한 태스크만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 주제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주제인데,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만 잘하는 모델을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라미터를 굉장히 높이니까 뭐 질의응답도 잘하고 번역도 잘하고 요약도 잘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태스크를 다 챗GPT가 엄청 잘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한 200가지의 태스크를 모델 사이즈를 점점 늘리면 어떻게 변할까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30% 정도는 모델 사이즈가 점점 증가할 때마다 각각의 태스크들이 이제 스무스하게 점진적으로 성능이 개선하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33%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전에 파라미터가 좀 작았을 때는 그 약간 분홍색 점선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맞추는 거가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생성에서는 랜덤하게 생성하면 빵점일 테고, 뭐 사지선다형에서는 25%가 랜덤이잖아요. 모델 파라미터가 모델 사이즈가 작을 때는 랜덤하게 맞추던 것들이 일정 이상 지나게 되니까 갑자기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과 한국에 있는 그런 저희 회사 같은 데서도 파라미터를 굉장히 늘려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쟁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2.5%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굉장히 늘렸을 때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지는 영역도 소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달리 같은 모델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델에서는 파라미터를 늘렸을 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가 앞에서 보시면 350밀리언부터 옆으로 가면 이제 20빌리언의 파라미터 개수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그런 프롬프트를 보면은 웰컴 프렌즈라고 말하는 이런 캥거루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작을 때는 이 글씨를 정확하게 좋은 해상도로 생성을 하지 못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정확한 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언어 모델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GPT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쓸만한 그런 정보를 뵙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성도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유용할 정도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점점 늘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연구자들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 챗GPT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어떤 기관에서 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로그래밍,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코딩을 이제 짜는 개발 작업을 할 때 코드가 오류가 나면은 그거를 구글링을 통해서 이거를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색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챗GPT에서 그걸 먼저 던져보곤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정확하게 오류를 바로 몇 초 안에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 학습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GPT를 API로 연동해서 스타트업에서 그런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어플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GPT가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사람의 목소리, 음성까지 그거를 연결을 해줘서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고, 또 컨텐츠를 생성하는 능력, 블로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초고를 쓴다든지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할 때나 이런 정보 검색을 하는 용도로도 쓰게 되고요. 요약이나 번역 용도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좀 커스텀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GPT를 만들어서 그 용도로만, 딱 특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초고대 언어 모델은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다 좋은 것만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자들이 쓰면서 어떤 쪽에 불만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답변의 깊이가 좀 얕은 불만족,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의 투명성, 이걸 생성하거나 리즈닝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나 출처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 투명성.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답변을 이제 나는 21년도까지 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영역, 그리고 윤리나 평형성에 관련된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의 포맷이나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족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거가 발생한 빈도를 보면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게 32%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depth, 그냥 답변의 깊이가 얕거나 아니면 답변의 포맷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 각각이 20%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정보의 사실성이 위배가 되는. 근데 이 사실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배했을 때 그때의 불만족의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답변의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레벨의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표준 편차를 봤더니 이게 표준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깊이는 나한테는 만족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거를 답변의 깊이를 보게 되면은 답변이 얕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이런 전문가를 위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언어 모델에 그러면 문제가 뭘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뭔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는 정보의 최신성을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전문가를 위한 건데 전문가는 최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업데이트된 정보가 중요한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모델은 21년까지 학습한 거고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23년 4월까지로 이게 시간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4월까지면은 사실은 전문가들한테는 너무 느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성.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100% 막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LG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독립된 연구 기관이긴 하지만 뭐 전자나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싶은데 뭐 변호사가 이걸 본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나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인데요. 이전에도 챗GPT가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 이게 생성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알려져 있는데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되게 사실 할루시네이션을 사람이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실수를 너무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얘는 뭐 무조건 틀렸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게 교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틀렸을 때 더 크리티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언어 모델이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일단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웹이나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뭐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뭐 욕설이나 뭐 19금 그런 것도 있고 차별적인 발언도 있고 이런 걸 저희가 굉장히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해서 다 제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만 그게 100% 정확하지가 않겠죠. 챗GPT도 그렇고 그런 저희도 그렇고 모든 언어 모델에서 이런 되게 암묵적인 차별적인 발언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제거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 와중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 중에 사용자한테 정말 가치 있고 유용한 데이터는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런 소수의 데이터만 모아서 학습하면 되지 않아 하면은 그게 또 안 되는 게 어떤 데이터가 유용한지는 이제 사용자마다 다르고 그 쓸 때야 그때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제거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가장 유명한 패러다임인데요. 첫 번째로 사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고, 세 번째는 강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초반에는 그냥 다 때려 넣으면서 사전 학습을 하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가치 있는, 사용자들한테 가치 있는 데이터를 솎아내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을 하는 게 결국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렇게 코퍼스를 그냥 웹 코퍼스를 읽게 시키면은 사용자가 번역을 해줘, 뭐 요약을 해줘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태스크 중심의 대화 데이터를 중간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태스크 중심의 학습을 그런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그런 GPT가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여기까지 되면은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험한 그런 차별적인 발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화학습까지 해서 이거는 나오면 안 돼, 이거는 나와도 돼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하는 것을 이제 RLHF, 휴먼 피드백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RLAIF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AI가 피드백을 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를 분류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럼 그 AI를 믿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100%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을 조금만 더 앞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이 GPT는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어떤 관찰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뒤에 단어 하나를 하나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수도는 이라는 문장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 번째 나올 단어들의 확률을 예측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텍스트를 이렇게 1초에 몇 개씩 가져와서 그 안에 그 뒤에 나온 패턴 그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뭐 토론토가 한 번 나왔다 그러면 토론토의 확률을 조금씩 한번 업데이트를 더 높여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뭐냐면 문법을 잘 맞추게끔 학습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뭐 학습 코퍼스에 번역이 있다 그러면 번역을 잘 하는 태스크가 들어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태스크가 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학습 방식에 녹아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랭귀지 모델이 정보를 굉장히 잘 압축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정보를 압축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작으면 정보의 손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정보가 손실되는 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편향성이 생기냐면 빈번하게 등장한 하이 프리퀀시를 갖는 패턴들은 더 많이 보존을 하고,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를 갖는 패턴들은 더 손실이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도메인, 그리고 좀 많이 알려진 사실들은 챗GPT나 언어 모델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타겟을 하는 전문이나 과학 연구 도메인이나 전문 도메인, 그리고 롱테일 사실들, 그리고 정말 최신 정보들은 프리퀀시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턴 학습 데이터에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살리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의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이걸 딱 여기 챗GPT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럼 빙챗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빙챗은 이제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챗GPT에다가 제가 BTS 전국의 신곡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챗GPT는 저는 그때까지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모릅니다. 잘 찾아보세요 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빙챗은 딱 대답을 해줘서 전국의 신곡의 제목은 Standing Next to You라고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빙챗 같은 경우는 결국 정보를 검색을 하는구나. 그래서 웹에 있는 코퍼스 안에 있는 정보를 잘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지 라고 하면은 사실 정보를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뭔가를 학습했는지 모르는 그런 데이터에서 대답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과정을 이제 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제너럴하게 사용하냐면 사람이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LLM이 거기서 검색 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치더라도
BTS 전국 신곡 제목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주고요. 그 키워드를 각자 회사가 갖고 있는 검색 엔진 모델에 그거를 넣어서 결국 해당하는 문서,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한 최신 뉴스를 찾아왔고요. 최신 뉴스를 그래서 LLM의 인풋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에 원래는 BTS 전국의 신곡이 뭐야라는 것만 넣었다면 지금은 여기서 기사에서 나온 정보를 같이 주고 그 안에서만 답을 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빙챗의 답변처럼 스탠딩 넥스트 투 유라고 정확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빅테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랭체인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 개인 1인이어도 괜찮은데 너가 하고 싶은 그런 문서를 이제 우리가 주입을 하면은 이 PDF 문서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떤 단락 단위로 잘 쪼개서 그거를 벡터화를 해놓고 벡터를 이제 다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DB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빈 검색 엔진이 없더라도 임베딩 모델이 있으면 내가 이제 전국의 신곡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벡터로 바꿔줘서 그런 검색을 벡터 스페이스에 해와서 이거를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API만 쓰면은 1인 개발자도 누구나 이거를 요즘은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완벽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완벽하지 않냐면 그냥 검색 모델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글을 할 때도 첫 번째 딱 검색 결과에 답변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모델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찾은 근거가 관련도가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도는 굉장히 높은데 글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서 의미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런 정보를 검색하는 언어 모델의 한계를 또 지적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조차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챗GPT는 자기가 학습한 모델에서 끄집어 오는 정보에서 할루시네이션을 한다면 이 빙챗과 같은 모델에서의 한계는 앞에 근거를 이제 혼동을 해서 오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호세 시장이 샘 리카르도라는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나요? 라고 물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에 검색을 했을 때 사라토가라는 그런 도시를 정보를 같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사라토가라는 도시에 실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근데 언어 모델이 앞에다가 노이즈를 좀 추가하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도시, 써니베일이라는 도시를 좀 추가를 했다 보니까 이 모델들 GPT 3.5랑 라마 2 같은 모델들이 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리카르도라는 시장이 태어난 곳을 말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정보를 그냥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 트랜스포머의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앞에 있는 단어 n개를 단어를 가중합을 통해서 벡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근거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가중치들이 0과 1 사이의 어떤 연속적인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무시하고 싶은데 앞에 노이즈가 들어가면 그걸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빙챗 같은 경우는 신뢰성을 더 높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100% 우리가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그냥 챗GPT를 그대로 이용을 하든 빙챗을 이용하든 둘 다 어쨌든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더라도 벡터를 이제 서치하는 모델을 저희가 오픈 AI에서 임베딩 모델을 많이 사용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이 답변의 그런 근거의 퀄리티는 보장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19의 증후들을 검색을 했더니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한 검색 모델은 되게 이제 심플한 그런 정보들만 이제 가지고 왔다면 다른 어떤 코이어라는 그런 회사에서 자기네 모델들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 검색 영역에서도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연구적인 지식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언어 모델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희 회사에서는 좀 뭐 하는지 어떤 쪽으로 좀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일단 전문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전문가들이 지식을 정말 잘 탐색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다른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림은 GPT가 바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바로 LLM이 바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R이 붙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된 다큐멘트를 프롬프트랑 같이 넣어주는 빙챗의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의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의가 들어오면 플래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에 뭐가 생성되지, 이런 식으로 토큰 바이 토큰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어떤 툴을 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보여줄지를 탐색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계획된 걸 바탕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저희는 사실은 되게 많은 단계, 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고, 여기서 할루시네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성능이 굉장히 이제 디펜던시가 큰데 관련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고 모순된 정보를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정보가 굉장히 클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굉장히 기술적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전문가들을 위한 데이터는 근거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교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내가 정반합의 구조도 이렇게 생성해야 되고, 이런 논리적인 글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때 정보를 어떻게 합성할지 그런 컴포지션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결국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엑사원 유니버스의 특징은 전문 도메인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AI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AI 도메인에서의 전문가를 위한 시스템을 첫 번째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법률, 의료, 뭐 금융, 뭐 과학 연구 쪽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의 모델은 챗GPT가 좀 못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니 챗GPT의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제너럴하네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문서들의 근거를 합성을 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활용했는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링괄로 이런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멀티링괄은 뭐 챗GPT에도 다 되는 거가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전문가 도메인을 타겟으로 하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문서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된 게 영어로 인풋으로 들어올지라도 답변을 한국어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물어도 영어의 지식을 가져올 수 있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바꿔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이 뭐야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생성해 줍니다.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고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글을 생성하냐면 좀 구조적인 글을 생성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앞에서 인트로를 짧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여러 단계에 나눠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를 바탕으로 이 답변을 했는가를 사이테이션을 정말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사이테이션을 보면은 왼쪽에는 어떤 문서를 참고했는지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어떤 단락을 참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참고했는 그런 인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어떤 문서에서 어떤 단락을 참고를 했습니다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사실은 기술적 한계로 굉장히 성능을 높일지라도 할루시네이션이 뭐 99%, 99.9%, 100%를 다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성을 했던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됩니다. 라는 이제 주의를 같이 저희는 하는 것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서비스로 이런 걸 타겟하진 않았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그 서울의 관광 명소를 추천해줘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특정 도메인을 기반으로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도메인까지 확장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경복궁, 창덕궁, 뭐 서울 성곽, 뭐 북천 한옥마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문서를 참고했는지 보니까 이제 영어의 위키피디아를 참고를 해서 이런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거를 묻는데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그래서 평가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저희도 평가를 해봤을 때 100%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그러기 전까지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인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빅테크들이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저희랑 유사한 거를 어딘가는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뒤에는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검색 엔진을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 않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식을 탐색해주는 그런 언어 모델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출처를 굉장히 이렇게 달아줌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보조해주는 기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사실은 컴퓨테이션을 되게 작게 쓰기 위해서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긴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팩트 체킹하는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붙이면은 비용이 뭐 2배, 3배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서비스에 붙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보의 정확성이 값싸게도 정말 높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문 사용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과학, 법률, 의료, 기술, 금융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모델을 쓰면서 5살짜리한테 이거를 소개해줘라는 것만 붙이면은 그걸 되게 쉬운 설명으로 바꿔주게 되거든요. 그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저 같은 전문 사용자도 제가 AI 연구를 할 때도 이걸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용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생성을 할 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 장벽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언어랑 한국어만 타겟을 하고 있어서 영어 쪽에 있는 지식을 계속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어로 인한 장벽이 이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공개된 아카이브 문서만 이제 다루다가 거기서 다른 도메인의 그 논문 문서를 막 넣으니까 뭐 사회과학도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뭐 물리, 수학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시스템의 모델이 이렇게 나온다면 융복합 연구가 되게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진 않는데 이걸 완벽을 위해서 빠르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 조만간 이런 시스템들이 그런 전문가들한테 좀 유용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발표 마쳤는데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경재 박사님은 초거대 언어 모델 이제 얘기하시면서 최신성이나 사실성, 뭐 전문성, 신뢰성을 이제 포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담았고요. 프리퀀시 즉 전문가를 위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회사에서 진행 중인 엑사온 유니버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질문은 2개 정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기 소개해주신 엑사원 유니버스에서 이제 플래닝부터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LLM 하나를 이용해서 진행한 건지 아니면은 각 단계별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약간 기술적인 노하우인 것 같아서 제가 다 사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일단 LLM을 챗GPT를 이렇게 오토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그런 모델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챗GPT 한 모델밖에 쓸 수 없으니까 이 각각의 모듈을 다 챗GP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제일 높은 모델을 다 이제 연달아서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게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개발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성능에 크게 상관이 없네 하면은 저는 좀 싼 모델 3.5를 쓰게 될 거고, 여기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면 비싼 모델을 쓰겠죠.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까 추가 질문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엑스원 구축하신 내용 중에서 플래닝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플래닝을 어떤 식으로 예컨대 제 생각에 뭐 어떤 시멘트 기반의 어떤 지식 엉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그 어떤 에이전트가 이 질문을 그 어떤 맥락을 그 포스트 세컨 서드에서 해가지고 리트리버로 넘어가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른 방식을 쓰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옛날에 어떤 뭐 어떤 나리지 그 어떤 디렉토리 개념을 찾아가게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조금 준비 중이어서 이게 이제 한 몇 달 안에 좀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플래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다들 쓰는 전문가마다 살짝의 뉘앙스나 이름이나 역할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 그 이번에 GPT-5라고 나오는 Q스타가 플래닝이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 이제 루머들이 이제 떠도는데요. 그런 플래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질문을 탐색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플래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써야지, 사실은 제가 이제 검색 모델만 얘기를 했는데 코드에 대한 툴도 있고 계산기에 대한 툴도 있고, 이런 툴을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플래닝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서는 이거를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긴 하고, 하지만 요 유니버스에서 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 조만간 좀 모델 그 논문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 휴식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네, 발표를 해주신 이경재 박사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트랙 2의 세 번째 마지막 발표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이재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조교수이시면서 구조적 예측이나 강화학습, 그다음 멀티태스킹 러닝 기법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의 이제 지식이나 제약 사항들을 주입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챗 GPT의 한계와 가능성입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 이경재 박사님이 너무 많은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원래 1시간짜리 톡을 제가 많이 지웠다가 이 톡을 들으면서 다시 다 살리고, 대신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맥에서는 좀 더 이쁜데 지금 윈도우로 옮겨와가지고 스키 ML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스키랑 전혀 상관이 없고 Structure and Knowledge Injection이라는 거의 약자로 머신러닝 모델에 저희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것들의 예로는 어떤 레이블들의 관계를 주입한다거나 NLP다 보니까 어떤 언어 구조를 주입한다거나,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얘기 드릴 머신러닝 생각보다 잘 못하는 그런 logical constraint, 그러니까 논리적인 코헤런스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이제 경복궁 그런 3-day trip plan 같은 거 해줘 이러면은 경복궁부터 되게 강남까지 가는, DMZ까지 가는 이런 거 잘 해주고요.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6코스 메뉴 해달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태스크니까, 어떻게 보면 관자 요리부터 시작해서 숲, 스테이크로 넘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6코스 메뉴를 잘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슬라이드 처음에 만들 때 미국에 한 10년 살았는데도 약간 이제 이런 문법적인 게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런 간단한 문법부터 잠시만요.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한 뭐 그런 것까지 되게 잘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뭐 보면은 위에 아내에게 사랑받는 법과 딸에게 사랑받는 법이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반복되는 이런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로 대답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TML로 뭐 귀여운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도 네,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쯤에 이제 챗GPT가 나왔고 GPT-4가 한 4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챗GPT에서 GPT-4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하위 17%였던 게 이제 상위 17% 올라왔고요. 이제 파란색이 챗GPT이고 초록색이 이제 GPT-4인데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로스쿨 가는 LSAT이나 뭐 저기 변호사 시험 같은 bar exam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테스트는 굉장히 잘하죠.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었는데 이미지도 이제 인풋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재미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서 사진별로 설명해달라 그러면 이제 조금 요약하겠지만 그냥 그 디스플레이 커넥터 같은 게 어떻게 핸드폰에 연결돼 있지라는 거를 이제 패널별로 잘 설명을 하고 그 세 번째 보면 이 VGA 커넥터를 확대해서 보니까 사실은 라이트닝 커넥터가 있었다 이러면서 제일 이제 좋았던 점은 실제로 왜 웃긴지를 이해하고 그걸 설명해 줬다는 점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서 체리 피킹 한 거니까 이제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이 경우는 이제 텍스트가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이미지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집을 그냥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고 인풋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뭐 미분 방정식을 해서 네, 실제로 잘 풉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장밋빛 얘기인데 계속 장밋빛 얘기 좀만 더 하면 이제 챗GPT는 저희가 아는 어떤 서비스보다도 사실 유저가 빠르게 증가했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네, 확실히 수직 상승한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사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유저가 증가한 앱이 하나 있긴 한데 트레드라고 그건 사실 인스타그램의 유저가 그냥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이 정도 폭발적인 수요를 가진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재 박사님이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챗GPT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대충 했고 새로운 게 뭔지 얘기했고 그럼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이 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언어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단어를 그냥 예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에 설치하거나 네이버에 설치하면 이렇게 오토 컴플리트 해주는 이런 것처럼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걸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은 어떻게 되냐? 단순히 이렇게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센텐스가 있으면 여기서 과목이야를 지우고 다시 과목이야를 프리딕트하는 식으로 빈칸을 만들고 자기가 프리딕트하는 식으로 또는 센텐스를 아예 프리딕트하는 식으로 네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왼쪽은 이제 고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오른쪽은 강아지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냥 센텐스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과목이라는 걸 그냥 정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self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왜냐하면 우리 문서는 엄청 많고 센텐스는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책, 모든 웹에 있는 문서들을 트레이닝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문서들을 학습해 보자라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작이었는데 사실 언어 모델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언어 모델도 뭐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 이게 언어 모델이 커지는데 조금 다른 배경이 또 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다음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하려면 사실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자체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때까지 그 전에 쓰였던 모델은 RNN이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을 표현하려면 그 전에 수학은 정말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을 또 그 전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수학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학은 정말을 만든 다음에야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이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머신이 발전하는 거랑은 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Y축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뭐 화살표는 못 하겠는데 Y축을 보면 이제 코어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패러렐 프로세싱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시퀀셜한 컴퓨테이션이 많아지면 사실 패러렐 프로세싱을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셀프 어텐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고 보시면은 이 수학은 정말 재미있느니 그냥 단어들을 곧바로 참조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패러렐 프로세싱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정말 많은 컴퓨테이션을 써서 트레이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렌드 오브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면 이제 해가 지나면서 모델이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 보이는 엘모라는 모델 하나 빼고는 엘모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RNN 모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GPT 또한 비슷한 발전 과정을 2018년부터 1년마다 GPT 1, 2, 3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토큰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이 12x가 96x로 이렇게 계산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figuratively 보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더 큰 문서를 다룰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컴퓨테이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GPT-4부터는 사실 돈이 되는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아키텍처를 썼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어디를 가리키고 해야지 잘 넘어가나요 이게? 네, 아무튼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재 박사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RLHF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3가 사실 나온 거는 2020년이고 챗 GPT가 나오기 2022년인데 모델적으로 아키텍처가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라진 거는 뭔가 조금 더 트레이닝 했다는 게 달라진 건데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AI에서 처음에 이제 집중한 거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게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휴먼 피드백을 받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픈AI 블로그에 가면 있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많은 컨버세이션 데이터를 모아서 더 모델을 트레이닝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뭐 몇 천만 개의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모델의 프리딕션을 여러 개 받은 다음에 사람한테 그거를 먼저 랭킹을 하게 시키고 여기 보이는 RM이라고 되어 있는 reward 모델이 그 사람이 낸 랭킹을 모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피드백을 모사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사람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대신에 훨씬 값싸고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RM 모델을 이용해서 이 PPO 써 있는 저 위에 있는 게 결국엔 챗GPT 같은 모델인데 reinforcement learning 그 reward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한 2년 전에 봤던 페이퍼 하나가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오픈AI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대단한 페이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가서 살펴보니까 이 모델에서 이 페이퍼에서 사실 참고할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걸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 supervised learning이 아까 얘기했던 지도학습이거든요. 그 지도학습에서 보통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거를 통해서 improvement가 뭐 해봤자 2포인트, 3포인트, 그러니까 뭐 40이면 42, 4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시켰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델 사이즈가 사실 이 정도 스케일에서 학교 같은 데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2020년인 걸 고려했을 때,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모델에서 이렇게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면은 꽤나 큰 게인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페이퍼였고, Y축을 좀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뭐 accuracy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prefer 하는지를 본 거여서 그런 것도 결국 사람의 피드백을 받은 모델이 사람의 preference가 훨씬 높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담으로 다른 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2020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챗GPT 나오기 한 5년 전에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오픈AI 갔을 때 자기들이 뭐 NLP의 모든 걸 풀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페이퍼를 봤을 때도 그냥 넘겼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얘네들이 이런 거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다시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GPT-3까지 오고, 사실 그 다음에도 다른 뭐 기업들에서나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 모델 파라미터랑 데이터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게 추세였는데, 이제 또 다른 딥마인드에서 뭐 친칠라라는 페이퍼가 나오고 또 챗GPT도 하면서 결국에 달라진 거는 모델 사이즈 늘리는 건 사람들이 멈추고 데이터셋에 약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키 팩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컨버세이션 데이터에 집중을 했고, 사람의 피드백을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뭐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포지티브 사이클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는 새로 나오는 모델들은 다 그 오른쪽 위에 계속 발산하는 게 아니라 모델 사이즈는 조금 픽스하고 데이터를 늘리는 추세고요. 이제 X축이 모델 사이즈고 Y축이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때까지 머신러닝의 트렌드가 사실 뭐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막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머신러닝 로스 펑션 이런 거에만 되게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가지고 데이터나 막 새로운 형태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은 사실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이제 약간 예제들에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챗GPT가 그냥 보통이랑 얼마나 다른지는 좀 넘어가고요. 챗GPT한테 그럼 넌 새로운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이제 뭐 대화형으로 통해서 막 너가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면 막을 수 있고 질문을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말 새로운 거는 아까 잠깐 설명됐던 프롬프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는 뭐 트랜slation 모델이나 여러 NLP 태스크 아니면은 다른 뭐 태스크들을 다 일일이 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이 다 따로 존재했다면, 이제 프롬프팅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어떤 태스크를 할 거야. 그리고 그 태스크의 example은 이거야. 예를 들어 CR가 해달로 번역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cheese는 어떻게 번역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를 그냥 description, 그러니까 사람 말 워낙 잘 알아들으니까 태스크를 어떻게 얘기함으로써 새로운 태스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예제 몇 개 줌으로써 그 태스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새로웠고요. 이제 chain of thought prompting은 이 프롬프팅의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질문 답이라고 돼 있는 게 아까 말했던 프롬프트의 예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냥 산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약간 초등학생들이 푸는. 근데 이제 chain of thought은 뭐냐면은 중간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델이 그거를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그냥 아까 example에서는 질문이랑 답이 있는데, 답을 내는 중간 과정을 이제 뭐 원래는 공이 5개가 있었는데 캔 2개에서 하면은 6개가 더 더해지니까 답이 11개다. 그렇게 하면 모델도 이 초록색이 표시된 것처럼 그 중간 과정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 식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또 사고 과정을 따라하게 하는 이런 게 사실은 GPT 같은 모델의 굉장히 새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열심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사실 얘기하려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이랑 다르게 GPT한테 먼저 한계점을 물어보면 그 전에 GPT가 12월에 나오자마자 사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때도 유명했지만 It's a mistake to be relying on ChatGPT for anything important right now 라고 거의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들 있나요? 다름 아닌 지금 뭐 CEO 그만뒀다 다시 뭐 5일 만에 복귀한 샘 알트만이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AI에 뭔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크리티컬한 거에는 쓸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챗 GPT한테 너의 한계점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트레인 될 때까지밖에 너리지가 안 쌓여 있고 자기는 감정에 대한 그게 공감 능력이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 코헤런트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논리적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limited knowledge가 제일 큰 limitation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랭귀지 모델에서 그런 연구를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근데 뭐 챗GPT가 나왔을 때 그럼 다를까 하고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 문서에 예를 들어서 뭐 수성이랑 지구에 대한 얘기가 있고 먼저 우리가 모델한테 수성이 지구보다 커라고 물어서 no라고 했으면 사실 반대로 물어보면 우리가 no라는 대답에 기반했을 때 yes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요. 모델이 사실 이걸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들 간의 관계를 뽑는 모델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벤트 1이 이벤트 2 전이었고 이벤트 2가 이벤트 3 전이었으면 우리 이거 봤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한 프리딕션을 봤을 때 이벤트 1은 이벤트 3 전인 게 너무 자명한데 이건 저희 논문을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셋에 따라서 한 20에서 60% 정도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거는 처음 나오자마자 했던 거고요. 미국의 현재 영부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에 한 건데 그러면 질 바이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모델이 생각하는 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질 바이든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럼 3개월 전에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나는 2021년까지밖에 몰라 라고 갑자기 모르쇠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2021년까지니까 좀 unfair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간단한 케이스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새 학기째 서울대에 있는데 제가 연구실 만들고 첫 학생, 두 번째 학생 그냥 순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질문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건데요. 이경님은 재윤님 이전에 연구실에 들어왔나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았다고 잘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제가 했던 내용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죠. 체리해서 챗GP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질문하면 어떨까? 보면은 앞에 있던 대답에서 이전과 이후만 달라지고 문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no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전 전에 들어왔으니까 질문이 거꾸로 되면 답도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요. 역시나 그러니까 모델이 막 몇백 배가 커졌는데도 이걸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트라딕션에서의 문제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의 컨트라딕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대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리즈닝한 그것과 답에 대한 컨트라딕션 그러니까 한 답변 안에서도 컨트라딕션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4 모델에서 해보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제 8호를 한 거거든요. 사실 모델이 커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막 1, 2, 3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제 이영님과 종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위에 도식화를 해놓고도 저랑 이경님 사이에 뭐 다른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모델이 더 커지고 더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도
아주 간단한 케이스에서도 아직 이게 안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그샘플들을 더 찾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간간히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hallucination problem도 있는데요. 이것도 뭐 랭귀지 모델이 원래 있을 때 hallucination 이름이 아마 나온 게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캡션을 만들 때 이미지 없는 것들 자꾸 얘기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제 환각 문제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명명을 지었고 많이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팩추얼하지 않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T5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1 billion 파라미터니까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80cm인 남자의 키는 당연히 답이 180cm일 텐데,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있는 거를 이렇게 답을 잘 못합니다. 이런 모델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15년 전 태어난 소년은 몇 살이에요 하면 0이라고 대답하는 이런 hallucination을 하죠. 물론 이건 저희가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하는 거니까 뭐 아마 사라였는지 뭐 0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GPT에서는 이 정도 레벨에서의 심플리스틱한 hallucination 안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서울대 이재윤 교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서울대라는 건 맞추는데, 제가 이제 언어학과 교수로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LP를 한다는 건 아는지 언어랑 연관을 짓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언어학과 교수가 아니고 언어와 사고에 대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그냥 한 사람인데, 문제는 제 연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언어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왜 던졌냐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근데 뭐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집현전 학자가 뭐 화나게 해가지고 맥북 프로를 던졌다고. 그게 의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정보 공해가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런 모델이 계속 잘못된 대답을 해주거나 거짓말을 하면 더 안 좋을 게 너무 눈에 보듯 뻔하죠. 네, 그래서 GPT-4가 되면서 성능이 다 좋아진 건 사실이고 hallucination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팩추얼한지 보는 거고, 초록색이 GPT-4예요. 근데 여기서 볼 게 사실은 80%가 이 제일 높은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팩추얼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모델을 키웠는데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델을 키워야 되는 일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산수 잘 못해요. 이 어려운 걸 다 하는데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5 마이너스 7 나누기 3을 하면 머릿속에 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답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일단 위에 분자를 엄청 계산을 잘해요. 근데 갑자기 3을 나누면 1이라는 새로운 산수를 개발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계산기로 쓰면 되지 이걸 왜 여기다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사실 텍스트랑 뭐 숫자, 테이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뭐 정보를 다 가져와서 어떤 리즈닝을 하길 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에서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는 걸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비중은 얼마나 증가했냐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파란색 이 박스들을 보고 비율들을 계산해서 2021년과 2020년에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증가율이 보이니까 그냥 9%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이랑 비슷하게 인구 비중의 테이블을 주고 저희가 아주 비슷한 로직을 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일일이 가르쳐 준 다음에 이걸 example을 먼저 주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하면 GPT가 답을 잘 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실제로 이퀘이션은 잘 냈는데 또 답이 틀려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마지막에 프로그램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완전 떠먹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비슷한 example까지 다 준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야 했는데도 못한 건데, 사실 저희가 원래 원하는 케이스는 이것보다 내가 막 정보도 다 흩어져 있고 그런 것들 조합해서 AI가 하기 원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면 제가 하죠. 근데 AI한테 원하는 건 우리가 귀찮아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원하는 건데, 만약에 답을 rely 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GPT-4의 성능들을 이제 비교한 것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맨 오른쪽 칼럼에 있는 소타가 state of the art라고 각 태스크 로우마다 제일 잘했던 모델들이랑 GPT-4를 비교한 건데, 유일하게 GPT-4가 넘지 못하는 게 이제 텍스트랑 이런 숫자들이 막 섞여 있는 drop dataset이라는 거에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학을 못하는, 산수를 못하는 이런 게 큰 결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logical inconsistency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hallucination이랑 이제 간단한 수학 못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근데 뭐 아까 이경재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multi-hop reasoning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추론 과정이 여러 스텝이 되면 또 그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I 모델한테 사실 딱 기대하는 게 그런 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시간이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resource consumption이랑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이미 많은 페이퍼들이 있으니까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제 future research topic은 만약에 챗GPT한테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물어보면 거의 뭐 coherent하지 않아 이러면 make it coherent, 뭐 lack of emotion 이러면 analyze emotion. 그러니까 약간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아까 그 LG에서 하는 연구랑 거의 비슷하게 팩트랑 좀 language understanding generation capability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가 진짜 잘하는 거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사람 말을 스타일을 잘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게 제가 쓴 이미 컨텐츠가 있는 거를 더 스무스하게 하거나 하는 건 하는데, 얘한테 절대 팩트에 대해서 뭔가 제너레이트하게 시키진 않거든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러지컬 컨시스턴시를 높이는 게 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같은 걸 하는데, retrieve 된다는 거는 뭔가 다큐멘트들이 retrieve 되는 거잖아요, 웹사이트나.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간단한 한 문장짜리도 얘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문서에 있는 정보를 합쳐서 대답을 하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러지컬 컨시스턴시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제 생각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PT-4가 되면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이, 이때까지 머신러닝 모델들은 다 공개가 되고 뭐 파라미터도 채워가고 이랬는데, 완전히 이제 모델 안을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돼서 그럼 모델 밖에서 어떻게 모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새로운 리서치 토픽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난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뭐 GPT 모델 하나 3 트레이닝 하는데도 한 가정이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쓰고, 뭐 한 달 동안 서비스 진행하면 그 18가정이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에피션트한 모델을 만드는지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이재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2가지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경재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최신 어떤 가수의 최신곡
정책을 앱상에서 검색하지 않고 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이렇게 날씨나 어떤 금융 정보 같은 게 챗GPT에서는 연결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오픈 AI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들이 왜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엄청 투자를 많이 했고 아까 얘기했던 빙 설치가 그 챗GPT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리트리버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실제로 모델에 넣어주고 다시 제너레이트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연결 링크만 안 시켜놓은 거잖아요, 정책상. 근데 그렇죠. 왜 굳이 그렇게 뭐 자기들이 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 안 지려는 거 아닐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링크를 주시면 그 정보를 읽어서 대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 물론 그 페이지에서는 네, 네. 검색을 해서 답변을 주긴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강의에서 그 더 효율적인 그 LMM 모델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너무 다양한 이제 연구가 사실 진행 중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 초거대 AI 모델을 만든 건 AI 모델이 정말 스케일이 커졌을 때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극단을 보는 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간단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걸 다 돌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질문 하나 하는데 물병 하나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쿨링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간단한 질문 하는데 돌아가는데 A100 6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있으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퍼블리시한 페이퍼이기도 한데 이제 더 작은 모델의 더 큰 모델의 어빌리티를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한 어빌리티를 작은 모델에 트랜스퍼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 하나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데이터 레이블을 하는 그런 커스트를 많이 줄여주고 그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또 그 모델을 따라하게 함으로써 작은 모델이 성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 GPT 모델처럼 모든 걸 잘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각각의 태스크를 잘하는 모델을 걔를 따라하게 만드는 모델은 굉장히 작게 해서 성능이 걔보다 잘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GPT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아카이브에 올린 걸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필요한 대로 그 거대 AI 모델의 좋은 점들을 본딴 모델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가 하나의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거기에는 사실 뭐 GPU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사실 집단 과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어떻게 하면 이 LLM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또 더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올해 연구를 이제 집단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방면으로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또 아까 얘기한 모델,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델을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해주신 이재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